자, 우리 책으로 23페이지 용어 4호부터 보시겠습니다. 4호에 기업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핵심어는 뭐겠어요? 여기서 등록한 자에다가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실 거고요. 자, 등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요거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부부 사이에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아주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 뭘 해줘야 되죠? 출생신고. 우리 출생신고를 어디 가서 해요? 관청에 가서 하죠. 관에 가서. 그래서 관에 가서 이제 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 신고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해주냐면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온 대장에다가 얘를 올려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올려주는 행위를 기록한다 그래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앞으로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등록한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등록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등록하겠나? 예를 들자면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출생신고 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튼 대충 우리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등록할 때 어떤 거를 등록하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관청에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태어난 날보다 더 궁금한 거. 이름 물어보겠죠. 이름 뭐라고 줬어요, 애기? 이름 올라가고요. 그 다음. 애기가 예를 들어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년월일 같은 거.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생년월일. 이 생년월일은 이제 그 부모가 신고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의사가 말하자면 어떤 출생 증명 이런 거 떠주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기타 등등 올리겠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이 아이한테. 출생신고한 아이한테. 우리나라 국민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혜택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나라 국민 되면? 그냥 별론가 이거? 의료보험 같은 것도 받고, 그렇죠? 의료보험 혜택.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되게 선진국에서도 봐도 굉장히 뛰어난 혜택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의료관광 같은 것도 오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시설도 뛰어나고 의료진의 어떤 수준도 좀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혜택. 또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니까, 그렇죠? 무상교육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남자애들은 20살 정도 되면 군대도 끌려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혜택이죠. 자, 그럼 이걸 살짝만 바꿔볼게요. 출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공인중개사 한 명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태어났다기보다는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나는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제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겠어? 관청에 가서 이건 이제 신고가 아니고 신청이 되겠죠. 등록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관청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대장에다가 뭐 하겠어요? 이제 올려줄 거 아니에요. 등록. 그러면 아까 아이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올려주듯이 이 사람의 뭐에 대해서 올려주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이름은 올리겠죠. 이 공인중개사 이름 물어봐서 이름 올려줄 거고. 왜냐면 그래야 이 사람한테 특별히 허용을 해야 되니까. 금지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니까. 성별 같은 것도 등록을 해줘야 되나요? 성별? 굳이 성별을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 수 있으니까. 대신 여기는 종별이라는 걸 등록을 해요. 성별 대신에. 이 종별이라는 걸 등록한다는 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개인인 계공이 있는가 하면 법인인 계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서 별도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법인인 계공이 있다라는 거. 이거 외에 이제 몇 가지 자격은 언제 취득했고 이런 거를 이제 등록을 시키겠죠. 그럼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등록이 되어지면? 아까 우리 아이 출생신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관에다가 내 이름을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을 했을 때 뭐 되지 않는 혜택, 처벌받지 않는 혜택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 시간에 처벌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은 처벌받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러면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겠어요? 자격만 취득하면. 등록하고 해야지. 등록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백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좀 혼자 보실 때 이제 요거 좋으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관에 가가지고요, 관청, 이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록이라고. 오를 등 기록할로.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신분이 뭐에서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줄여서 약어로 한번 쓸게요. 개공이라고 쓰는데 얘는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이에요? 개인이 되는 거죠. 네, 개인인 개공이 되는 겁니다. 개인인 개공이 된다. 네,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법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법인. 자, 이제 이미 전 시간에 배우신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법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에서 사람임을 만든 주체라는 말이에요. 무슨 회사 이런 거, 뭐 삼성전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뭐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시험 합격. 그럼 법인이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법인이 관에 가서, 관청에 가서 나 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 왜 이럴 수 없냐면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법인인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 지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사람이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가 뭐를 만들어요? 법인.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해볼게요. 법인 스스로가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 스스로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공이 되면 여기에 이제 법인인 개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우리 제가 별 2개를 잡았는데요. 법인인 개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두 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누가 있다라는 거. 법인인 개공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법인인 개공이 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건 또 같고요. 제가 사례 하나 좀 잠깐 드릴게요. 예, 이거 이제 실제 경험했던 이건 안 적으셔도 돼. 그냥 이거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7회 이제 제자분 중에서 용산에서 중개업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35년 동안 군생활을 하셨어요. 35년 군생활. 예, 근데 사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3억 물어줬다. 예. 근데 이분이 뭘로 가면 더 훨씬 안전할 수 있었었냐면 개인보다는 뭘로 가면요? 법인으로 가면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냐면, 자, 개인으로 가면 이 3억을 물어주면, 만약에 이걸 안 갚으면 이 사람이 군생활 했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이제 채권자가 압류를 들어오겠어요? 연금에.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하셨다면 이분이 뭐만 날려버리면 그만이에요. 법인만. 그걸 법인의 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의 해산. 그럼 법인의 해산은 개인으로 말하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 법인의 해산, 개인으로 말하면 사망. 예. 이거 죽어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채무를 잔뜩 쥐고 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채무가 소멸되는 거지. 왜요? 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왜 사채나 이런 거 많이 빌려 쓴 사람들 막 극단의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법인을 그냥 날려버리면 끝난다. 예. 그럼 그런 측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느낌적으로 한번 답변해 볼게요.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쉽게 생각하시면 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장단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법인하고 개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법인으로 갔을 때 장점. 세금을, 자, 이 개인하고 법인 했을 때, 우리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고요.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세율이 뭐가 더 싸요? 법인세가. 네. 우리나라는 기업 친화적인 나라라서, 이 법인한테는 세금을 조금 걷고요. 개인한테는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이제 삥 뜯어가지고 법인 도와주고 뭐 이런 형태. 예.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가.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면.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바뀌는 거야. 개인들은 이제 자꾸 못 살고 법인은 막 그 대기업화 되어지니까 이제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애들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제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베트남에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 있는데 전체 베트남 그 수출액의 3분의 1? 뭐 이 정도 차지한다고요. 엄청난 기업을 베트남에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게 사실 어느 나라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우리가 취업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인건비도 인건비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게 또 장점이냐면 상속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상속시킬 수 있냐면 이건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 형태로 가서 정말 이제 회사를 잘 이렇게 이제 유지 관리해서 이제 단골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그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자식들이 뭐만 따기만 하면 돼.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하면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존재하는데 그 단점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개인으로 갈 때는 중개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가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6개만 해야 돼. 그걸 겸업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장단점이 좀 존재하는데 아무튼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법인 형태로 한번 창업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명함에도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그 신뢰성이 좀 있어 보이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식회사 뭐라고 할까요? 뭐 대박 공인중개사 주식 뭐 사무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 그 신뢰성을 주는. 그 밑에다 이제 대표이사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해도 되죠. 내가 법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서 법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혼자 1인 회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로 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법인 할 수 있으니까 법인 형태의 개공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용어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여기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개공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가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로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기다 우리 밑줄 1번 한 번만 적어줄게요. 중개 업무 수행에다가 밑줄 1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 중개 업무 보조에다가 밑줄 2번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에 답변 해주세요. 소공의 업무는 몇 개, 개수로? 2개죠. 자, 뭐하고? 중개 업무 수행하는 거 1개, 그리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1개. 이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소공 스스로가 계약서 같은 거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그 계약서를 쓰는 것이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서 개공에. 그러면 소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당연히 개공이 지는 거죠. 계약서에 대한 책임은 다 개공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것은 개공이 시킨 일을 보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하나만 요거 좀 적어 놔 볼게요. 임원은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 거고요. 사원이라는 개념은 정식 용어가 무한 책임 사원의 준말이에요. 이것만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여기서 별도로 한번 표기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법인에서는 그러면 사람 있다 아니면 사람이 없다? 법인에서 사람이 있다 아니면 사람 없다? 있어야지. 사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과 직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을 뭐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아요. 신입사원이구나, 뭐 그냥 수습사원이구나, 평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사원은 무슨 사원의 준말이라고요? 무한책임사원. 그럼 이거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한없는, 무한이 한없는이라는 뜻이잖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직급이 높아서 낮아서? 높아. 얼마나 높아서? 자, 1번 제일 높은, 2번 적당히 높은. 제일 높은.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냐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오너, 회사 만든 애. 그러니까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얘기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임원실 하면 거기에 뭐 대표이사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있는 개념이다. OX. 자, 다시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인 개공에게만 있는 개념이다. OX. 자신 있게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죠. 물론 이제 개인한테도 직급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인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통용이 뭐라고 되냐면 다 실장님이야. 네, 그냥 실장님. 이렇게. 여기는 다 실장님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건 법률용어로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법인에서만 존재해.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은 개인에는 없는 거예요. 법인에만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이 사원 또는 임원 이외의 자들은 그냥 그 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 직급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낮은 사람들이고 그냥 관심 없어도 돼,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원 또는 임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법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이제 대표가 되는 거야. 대표의 신분은 개공이에요? 아니면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이야. 다시 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법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의 신분이 개공이 아니에요. 얘는 신분이 뭐라고요?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네, 그럼 자, 이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 문 닫아야 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지, 정답. 네,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인은 영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500년, 1000년 갈 수 있다. 됐죠? 왜 500년, 1000년 갈 수 있어? 계속 바꾸면 되지.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바꾸면 되지.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OX. O. 만약에 아무나 법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사원은 뭐의 준말이다? 무한 책임사원의 준말이다. 아주 가끔 얘를 이렇게 주기도 해요. 무한을 유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유한 책임사원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책임이 거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요, 될 수 있는 게 개공도 될 수 있지만 소공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야만 중개업을 또 이렇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집 보여주는 걸 얘기하고 일반 소문은 전화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업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 거기다 우리 밑줄 1번 한 번만 잡아주세요. 무슨 업무 보조한다고요?
단순한 업무 보조에다가 밑줄 1번. 그리고 질문 하나 드려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개수 몇 개? 한 개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뭐 한 개? 단순한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 보조. 자,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를 못 하네요?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예, 중개 업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는 뭐만 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순한 업무는 뭐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용어 6개 다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어디다가 한번 좀 적어볼 거냐면요. 그거를 적을 만한 데가 만만치 않네. 그냥 거기다 적죠. 네, 23페이지에다 적을게요. 지금 우리가 6번까지 나갔잖아요. 6호까지. 근데 7호, 8호 두 개만 또 연결해서 뭐 아무 데나 여백 편하신 데다 적어볼게요. 왜냐면 우리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서 거기에 이제 그 2조에는 없지만 나오는 용어 두 개가 있었으면 소개할게요.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용인. 네, 이 고용인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면 종업원이에요. 개공의 종업원인데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소공과 플러스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고용인은 누구의 종업원이다? 개공의 종업원. 네, 근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얘는 뭐 있고 얘는 뭐 없고 얘는 자격 있고 얘는 자격 없는 종업원이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걸 고용인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많이 쓰는 용어고. 자, 마지막으로 이 용어도 좀 적어 놓으십시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얘도 아주 많이 쓰는 용어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자, 얘는 이제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건데 앞에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누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개공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누구도 포함되는 거냐면 소공도 들어가요. 예. 그러면 중개보조원 안 들어가겠어요? 중개보조원도 들어가겠어요? 중개보조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법인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직급 높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사원 또는 임원도 들어갑니다. 사원 또는 임원도 들어가고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총 7가지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 그 용어가 8개죠? 8가지 용어를 말씀드렸고, 이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제가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할 때와 개공이라고 표현할 때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주어를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어를 개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공이라고 주어를 쓸 때와 중개보조원이라고 주어를 쓸 때가 완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은 그런 식으로 함정을 정말 많이 걸어요. 용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과목 여러분 이제 그 한 2바퀴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정도 가면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신다고, 짜증난다고. 이 과목에 대해서. 왜 짜증난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냐면 용어 가지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용어만 잘 잡으시면 이 과목처럼 쉬운 과목이 없어요. 예. 이제 왜냐면 걸리는 함정이 되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잡고 계시라는 건. 자, 이제 책에서 꼭 봐야 할 거 간단하게만 이렇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와보시고요. 중간에 보면 중개행위의 성격 뭐 해가지고 보면 2번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사실행위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예, 그 사실행위 제목에다가만 하나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예, 사실행위라는 제목에다가만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7, 8을 잠깐 볼게요.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토지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있고요. 중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은 개공은 매도와 매수의 중간에 껴서 이 둘을 알선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둘이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해요? 매도와 매수가 하는 거래를 뭐라고 해요? 매매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매매계약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매도인에게도 의무가 생기고요. 매수인에게도 의무가 생겨요. 이걸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면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자, 매도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매매했어요. 예, 매도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금 받고 뭐 해줘야 되는?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매수인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대금을 지불해야 할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개공은 뭘 해줬냐면 이 둘이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했잖아요. 알선. 우리는 알선하는 거라 그랬죠. 이 알선이라고 하는 행위만 가지고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수업 받는 이 행위는 하나의 행위잖아요. 수업 듣고 계신 행위는 법률행위일까요? 아니면 사실행위일까요? 우리 사실행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권리 하나를 얻었거든요. 물론 의무도 하나 부담했지만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요? 여기 강의실에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어떤 원인 행위가 있었다고. 수강 등록이라기보다는 신청 말고 수강 계약하셨잖아요. 그죠? 돈 내고 계약하신 거 맞죠? 그죠? 그 수강 계약은 바로 무슨 행위예요? 그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강의를 듣는 건 사실행위입니다. 질문이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만 여러분 발견하시면 되는데. 얘랑 차이 있죠? 효과. 정답. 어느 분이 효과라고 하셨어요? 우리 저 뒤에 분은 손드시면 올해 무조건 합격. 볼 거 없어요. 당연히 합격. 왜냐면 그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자, 다시. 법률 행위는 뭐가 수반돼요? 효과. 뭔가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걸 사실행위. 우리는 그저 사실행위만 할 뿐이고 서로 사고팔고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건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선, 도와주면 끝이다 이거죠. 근데 그때 도와줄 때 이 토지에다 막 집을 못 짓는 땅이거든요. 집을 못 져. 근데 막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걸 중개사고라고 하고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무슨 과목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그럼 이 집에서 가령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 집 말고 창고밖에 못 져. 집은 못 짓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공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중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정할게요. 중개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자, 그러면 우측으로 넘어오시면 25페이지요. 중개의 종류 해가지고요. 민사, 상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민사 중개 쪽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민사 중개 쪽에다가 채색. 그리고 이제 상사 중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실 건데 우측 보존안에다가 한번 적어놔 볼게요. 자, 개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다고 치면 이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여기가 상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인이 아닌 사람 간의 어떤 거래 행위를 알선하면 이걸 무슨 중개라고 해? 민사중개. 근데 반대로 똑같은 그림 그려볼게요. 뭔가를 팔고 뭔가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인이고 이 사람도 상인이면 이걸 중개하는 중개자는 무슨 중개다? 이게 상사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가까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새벽에 가면 누가 팔고 누가 사가는 시장이 열려요. 우리 저 수산시장 새로 진 건물 있잖아요. 거기 새벽에 가면 누가 팔고 누가 사가는 시장이 열릴까? 응? 이쪽 상인과 이쪽 상인 둘 다 상인인데 이쪽 상인이 뭐야? 도매 상인. 여기는 소매 상인.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면 이걸 무슨 중개? 이건 상사 중개고 그냥 비상인 간의 거래를 알선하면 이건 뭐다? 민사 중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상인 간의 상거래를 알선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상행위를 하는 건 맞아요.
이게 민사 중개 쪽이고 여기는 상사 중개 쪽인데 얘도 상행위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은 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상행위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비상인을 대상으로 하면 민사, 상인을 대상으로 하면 상사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뭐다? 민사 중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쌍방 중개와 일방 중개 있는데 판례 제목 있잖아요, 그죠?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한다. 채색하시고 별 2개 잡을게요.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 그대로 활용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개공이 1명 있죠? 예, 근데 개공 1명이 있는데 매도 매수가 2명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보수를 몇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요? 2사람 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개공이 2명 있어서 한쪽 손님들한테만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을 좀 굳이 그린다면 여기 매도가 있고 여기 매수가 있고 각각의 개공이 있는 거야. 여기도 개공, 여기도 개공. 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 모양과 이 모양, 삼각형 형태의 모양과 사각형 형태의 모양 중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좋은 거지. 이유는 양쪽 보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 실무 용어로는 양타라고 얘기를 해요. 양타. 왜 양타? 양쪽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이걸 무슨 중개라고 하겠어요? 양쪽의 의뢰를 받았으니까 쌍방 중개. 얘는 한쪽만 있잖아. 한쪽만 먹어야 되잖아. 보수를. 이걸 뭐라고요? 일방 중개. 네. 근데 무슨 중개도 중개돼. 일방 중개도 중개돼. 그 개념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일방 중개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26페이지 쪽에 전시중개, 참여중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전시중개가 뭔가만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지금은 없어져서 제가 어디 가면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한 10년 전에요. 강남에 가면 이쪽에 굉장히 좀 뭐 고급진 건물들이 있을 때 1층에 왜 강남 사거리에 보면 1층 건물에는 되게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죠? 강남 사거리 1층 뭐 좀 번듯한 건물 1층에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요? 은행이라든가 또 자동차 전시장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상상할 수 없는 업종이 하나 이렇게 들어온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이게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월세가 몇 억 정도 되는데 이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볼 때 저 집 망하겠구나. 근데 2달 못 가서 망했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게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큰 어떤 그 건물을 얻어서 이제 입점을 했는데 얘는 이 사람은 뭘 하려고 이제 이 강남에 있는 1층을 얻었냐면 이 사무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사무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물이라 입구라고 생각해 보면 딱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옷 걸어놓는 행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행거를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그보다 더 고급진 거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다 걸어놓은 거예요. 사진을 브로마이드 사진처럼 크게 사진을 걸어놓는데 무슨 사진을 걸어놓으면 부동산 매물 있잖아요. 그 전국의 이제 매물, 뭐 빌딩이든 토지든 이런 거. 근데 단위가 뭐 이런 1억짜리가 아니라 되게 막 1,000억, 2,000억 이걸 쫙 이렇게 막 수백 개를 걸어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들어와서 뭘 하냐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매물만.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좀 요거를 이렇게 정면에서 한번 그려보면 뭐 가령 의정부 토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토지 전경을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 사진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그 다음 밑에다가 이제 개요를 딱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토지는 매물이 뭐 500억짜리고 평수는 얼마고 지목은 뭐고 뭐 용도지역은 뭐고 뭐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쫙 적어놓고 맨 밑에다가 뭘 적어줄까요? 그게 중요한데. 가격은 위에 적혀 있고 맨 밑에 적어주는 거. 이 땅 소유자 연락처. 그러니까 연락처를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딱 적어주고 사람들이 가서 보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 이거야. 보고 나오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하려고 이거를 했었냐면 이걸 걸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걸 한 달 걸어놓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전시중개라고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잘 안 맞아.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전화라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냥 뭐 전화번호만 따가 누가 이게 돈이 되겠어? 예, 이런 방식을 전시중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참여중개 방식으로 합니다. 참여중개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개공이 깊숙하게 개입을 하는 거야. 해서 막 뭐까지 써줘야만 중개가 되는 거냐면 계약서까지. 예, 그걸 우리 참여중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여중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제목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공인중개, 사중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인중개 방식일까요? 아니면 사중개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는 자격 있는 사람만 중개하도록 하는 거고 사중개는 막 그냥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사중개. 그럼 우리 무슨 중개? 당연히 공인중개 방식. 우리 오래전부터 공인중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의 수가 혼자 하면 단독, 2명이 이상이 하면 공동. 그러니까 무슨 중개가 더 개공한테 좋은 거라 그랬어요? 단독. 네, 단독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하는 거를 국내 중개, 외국 것까지 중개할 수 있으면 국제 중개인데 우리는 당연히 무슨 중개겠어요? 국내 중개가 되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이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만 써먹는 거지 외국 어떤 부동산을 중개할 수는 없죠. 내가 1번 부동산을 중개하고 싶다.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돼? 1번에 가서 뭐 1번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일본에 가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나라 자격 갖고 일본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중개 대상인 권리와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거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예, 그 제목 4번 제목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강의는 처음 하는 강의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원리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만. 자, 이제 원리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권리가. 이 권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득실 변경이 되어진다고요. 이 득실 변경이 되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득실 변경이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득실 변경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라고 치고 이 건물 소유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근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뭐 가령 뭐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치고 배우자 안 계시고 그냥 뭐 그 딸 하나 외동딸 하나 있대. 예. 자 그러면 돌아가시고 외동딸이 이 건물에 대한 뭐를 취득하게 돼요. 세 글자.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근데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이 법률 규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법률 행위일 것 같아요? 응?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데 딸이 이 건물을 유지관리를 못하니까 이 건물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잖아. 예, 팔 수 있죠. 그럼 판다면 그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중개는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개입을 하는 거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지 법률 규정에 개입은 못한다고요. 그쵸? 예, 이게 원리예요. 원리는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리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 이 사례를 잘 듣고 우리가 이제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가시면 돼요. 빌딩 하나가 있어요. 빌딩을 이제 개공이 중개를 하는 입장이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하긴 할 건데 돈이 좀 부족하답니다. 돈이. 그래서 사전에 매수인이 개공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빌딩 사는 데 있어서 매수 자금이 절반 정도 부족하니까 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돈이 부족하다.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대출 알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개공이 거래하는 뭐가 있었냐면 은행이 있었어요.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하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노량진 역 앞에다 만약에 개업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참고로 노량진은 앞으로 2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꼭 개업하실 때 우선적으로 노량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노량진 정말 괜찮은 동네. 노량진. 여기 상가도 잘 돌아가고, 여기 노량진은 전부 뭐 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네? 다 재개발할 거예요. 네, 막 먹을 게 무궁무진한 동네가 노량진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만약에 개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학원 출신 분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막 그래요, 싸우고 막 그래야 되겠어. 예? 친하게 지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정말 제가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량진이. 예. 돈으로 따지면 몇십 조가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지역이 여기라고. 시장도 좋은 데다가 왜냐면 돈을 많이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통 여기 수험생들이 한 4만 명 정도 여기 상주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달에 아무리 못 써도 80만 원을 써요. 여기서 4만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한 달에 아무리 못 써도 80만 원을 쓴다고. 많이 쓰는 아이들이 한 200 정도 쓰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기 돌아다니니까 굉장한 상권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뭐 밖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만간에 다 뜯어서 다시 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마 세대수로 하면 한 5만 가구? 좋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아파트 엄청 들어올 거예요, 여기.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개공이 여기다 만약에 개업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오는 데. 은행. 은행에서 누가 와? 네? 대출 담당 직원이 오는 게 아니고 지점장이 와요. 뭐 사들고? 이런 거 있잖아.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사들고 온다고요. 지점장이 명함 들고요. 물론 대출 담당 직원 따라 갖고 오고. 왜 와요? 왜 개공사무실로 와? 사실 모든 대출이 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최고로 중요하게 이렇게 VVVIP로 대접을 해야 될 게 개공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편의를 봐드릴게요. 지점장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VIP 룸 있잖아요. 이쪽이죠. 근데 그거 이용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되게 편하지. 막 번호 20번 나가는데 굴럭 들어가면 쏙 좋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VIP 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왜냐면 그렇게 해줘. 지점장들이. 근데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소개시켜준 거예요? 대출. 자, 그럼 은행은 그냥 대출을 해줘요? 아니면 뭘 잡고 대출을 해줘요? 뭘 잡아? 세자. 저당권. 세 글자로 하면, 그럼 저당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돈 치르고 나서 뭐가 이제 득실이 이루어지겠어요? 소유권. 매매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보여진 그림상에서 개공은 몇 건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야. 자, 다시 이 그림상에서 개공은 몇 건, 한 건, 두 건 이렇게 얘기할 때 몇 건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참고로 세 건은 아닙니다. 한 건 당연히 아니죠. 몇 건? 자, 중개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개란 간단히 뭐를 뭐 하는 것?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네. 자, 중개란 뭐를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몇 개의 행위가 존재해요, 여기서. 4개 존재하잖아, 4개. 어떻게 4개가 존재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하는? 얘가 득, 실 중에서 뭐 했어요? 매도니까. 실했죠. 얘는 득. 은행에서 뭐 했어요? 저당권, 소유권처럼 저당권도 하나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을 뭐 했어? 득. 여기는 실. 그럼 몇 건의 보수를 받냐면 4건의 보수를 받는 거예요. 실제 4건을 다 받아요? 아니면 4건 못 받아요? 실제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하나는 서비스로 해줘요. 뭐 하나만? 은행한테 아니면 매수인한테. 매수인 요거는 따로 안 받아요. 근데 원래 받는 게 정상이야. 이것까지 받아야 해서 전체 몇 건? 4건. 그럼 은행은 보수를 줘요, 안 줘요? 제일 잘 주죠. 은행에서 그거 안 주면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이제. 다음에 소개가 없잖아. 왜냐면 봐요. 국민은행에서 왔다 가면 신한은행은 안 왔다 가겠어요? 자, 은행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 뭐냐면 담보대출이에요.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많이 해줘야 지점장 승진한다고. 은행에서 제일 중요해, 그게. 예. 뭐 예금 이런 거 관심 없어. 어떻게든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신용대출, 담보대출. 당연히 담보대출. 예. 왜냐면 신용대출 은행에서도 좀 위험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요거 이제 하고 다른 사례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사례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을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외벽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외벽 청소. 외벽 청소를 이제 하는 그런 업체 대표다.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겠어요? 이 소유자하고 을하고 계약을 뭐 할 때 무슨 계약? 청소 계약. 청소 용역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주기로 하고 뭘 해줬냐면 을이 뭘 했어요? 여기 외벽 청소를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해줘서 이제 건물이 완벽하게 마음 들게 해줬는데 갑이 준다는 1억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나는 다 해줬어. 건물 청소 완벽하게 다 해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 하나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저당권을 잡아가지고 등기를 하잖아요. 그쵸? 등기. 그러니까 이 건물에다가 등기 치고 돈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돈 안 갚으면 바로 뭐예요, 은행에서는? 경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등기를 해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건물 1층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건물 1층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냥 누워 있으면 업무방해죄로 끌려가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어떤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민법 320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으면 끌려가니까. 그럼 자, 내가 지금 피켓을 하나 만들어야 돼. 민법 320조 유치권을 현재 주장 중에 있음 하고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건물주 갑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파출소에다가. 그럼 파출소 공무원들이 이제 경찰에 와서 나를 끌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유치권이라 그래. 그러면 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자연스럽게 득된 거예요. 얻어진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얻을 때까지의 요건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떻게 해서 유치권이 만들어졌어? 권리가 만들어졌잖아, 지금. 여기처럼 저당권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도 유치권이 득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건물 청소 용역 계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원인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 채무 불이행, 돈을 안 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치권이 만들어진 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어떤 게 하나가 중요하냐면 점유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집, 여기 건물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24시간. 그럼 꼭 내가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뭐 직원 하나 둬도 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족이 4명이면 뭐 이렇게 8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치권이 만들어지려면 이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결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련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이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죠. 내가 여기 1억이라는 돈을 이 건물 청소해 줘서 발생한 거니까 결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유치권이 만들어진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아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냥 단순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만약에 개공이 이거를 중개해 준다면 뭘 중개하겠어? 알선하는 건데. 응? 얘한테 가서 너 돈 주지 마. 응? 안 줘도 얘한테 유치권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건물 1층에 누워 있으면 그냥 가끔 밥이나 갖다 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한테도 너 돈 못 받아도 걱정하지 마. 너 가서 누워 있으면 돼. 이것도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장난 아닌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할 일이 없냐면 개입할 일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법률 규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법률 규정 320조.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동네 개공이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꼭 소유권이나 저당권에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했냐면 또 다른 어떤 투자자가 한 명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좀 그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돈이.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뭐라고 설득을 해야 돼? 너 뭐 하나 살래? 소유권 사는 게 아니고 유치권을 하나 사는 거야. 예, 유치권. 예, 그러니까 유치권 얼마인데 이렇게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채권액이 얼마였죠? 1억. 그럼 이 사람한테 1억에 살래? 그럼 이 사람 안 살 거 아니에요. 다 받아도 1억인데 뭐하러 사? 그러면 만약에 얼마 정도면 얘가 사려나? 뭐 하령 8천이면 너무 좀 비싼 거 같고요. 한 7천만 원이면 너 살 수 있어. 이거 1억짜리 유치권.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사겠대.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 이제? 유치권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너 여기서 계속 누워봐 있어봐야 동상 걸리고 너 몸에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얼마에 팔고 나가. 유치권을 얼마에 팔고 나가? 7천만 원에 팔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외벽 청소하는 게 훨씬 좋아.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둘이 만나서 뭘 했겠을까요? 유치권 한번 불러보세요. 유치권 양도 양수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게 체결되어 줄 수 있어요. 이 과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중개인가요? 그러네요. 이것도 중개가 되는 거네. 네,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유치권이 애초에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네, 그거는 규정이니까. 근데 이미 만들어진 유치권이 뭐 될 때? 말하자면 양도될 때, 이전될 때, 그때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우리 30회 시험에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 4번 문제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점유권은 이게 없어요. 점유권 설정 계약, 점유권 양도 양수 계약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고. 그냥 점유권은 그냥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당연히 갖게 되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점유권. 이게 없다고. 그렇게 원리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권리든 개입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가 있을까? 법률 행위가 존재할 것.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개념은 기억해 주시라고요. 요거. 그 정리 다시 해볼게요. 중개 대상인 권리다 이러면 무슨 행위 존재할 것?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계약이 존재할 것.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상관없어. 계약 존재할 것. 이렇게.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는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